우리 한 30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1명.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원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평소 공부. 알겠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자, 오늘도 이제 만만치 않은 지문인데 재밌어요. 오늘 잠깐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갈까요? 내가 이제 어제 스피노자 수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니체가 떠올랐어. 내가 엔트로피 설명해 줬잖아. 엔트로피하고 이제 정반대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갑자기 니체가 떠올랐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니체는 힘의 의지, will to power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름에 독서 마라톤 할 때 아마 니체 지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힘의 의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체를 비관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역동성. 궁금한 사람들은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피노자와 니체. 이러면은 공부할 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오늘도 확장적 읽기가 아주 많이 들 수 있는 지문인데 일단 빨리 지문을 보고 나서 여기서 어떤 의미들, 어떤 확장들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4. 시인 보들레르는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에 데뷔한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를 지지하면서 데뷔한 평론에 데뷔하는 겁니다. 보들레르는 시인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평론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그럼 들라크로아는 뭐냐? 낭만주의는 뭐냐? 낭만주의 내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나요 혹시? 내가 예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대를 예견하는 예술가들의 촉은 한 100년 정도 앞서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가 개인의 감정, 내가 이제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면서 마이너리티 이야기하면서 화가는 또는 뭐 예술가는 매개자에 불과했습니다. 보편이성을 매개하든지 아니면 신의 뜻을 매개하든지. 그런데 그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로맨티시즘이거든요. 자기 내면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사조, 이거 낭만주의인데요. 그게 들라크로아.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이 보들레르가 이 들라크로아를 지지했다. 들라크로아는 뭐에 맞섰냐? 아카데믹한 미술에 맞섰다고. 여기 아카데미 미술이 뭐냐? 이게 머저리티야. 그러니까 머저리티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마이너리티. 들라크로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미술은 뭐냐? 아카데미 미술은 전통입니다, 전통. 아카데미 미술의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아카데미 미술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린 그림들, 이건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정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자,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 자, 그 미술계를 부정한 거야, 맞선 거야, 싸운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기법이 뭐냐? 외롭게 싸웠던 들라크로아는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다. 이 악습이 머저리티야. 파운데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보들레르가 그럼 가장 높이 샀던 건 뭐냐? 바로 상상력이었다. 그의 상상력. 근데 이 상상력은 어디에 있는 거야? 화가의 내면에 있는 거야. 화가는 뭐야? 마이너리티. 화가는 그 마이너리티의 내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중세 근대를 통틀어서 그 파운데셔널리즘이 지배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플라톤 이래 이데아, 그 이데아를 담아내는 것, 그걸 모방하는 것, 재현하는 것, 미메시스, 그 재현하는 게 예술의 본질이라고 여겼던 그 파운데셔널리즘에서는 화가는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매개자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인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게 뭐냐? 바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상상력이었다. 이해가시죠? 마이너리티한 상상력들. 들라크로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다.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 핵심을 보여주는 것. 자, 그것이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읽기 가볼까요? 자, 시인 보들레르는 주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싸웠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아의 지지자로 평론에 데뷔한. 당시 아카데미 미술은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되는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정형적인 틀의 기계적 묘사.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싸우는 들라크로아는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전통에 맞선 사람이었다. 머저리티에 맞선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그의 상상력은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뛰어난 예술이다. 들라크로아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예술가다라고 보들레르가 평가했던 겁니다. 세 번째, 자,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의 지지자로 평론에 데뷔한다. 자, 당시 아카데미 미술은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정형적이고 기계적이고. 자,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들라크로아는 상상력을 내세웠다.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던 그는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과 핵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술가였다. 네 번째 읽기.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를 지지하면서 데뷔했는데 당시 아카데미 미술, 진부하고 정형적인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들라크로아는 상상력을 가지고 시처럼 본질과 핵심을 보여주는 예술가였다.
그런 예술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봤다. 그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들레르는 미술가가 과거가 아닌 지금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보들레르의 생각이야. 보들레르는요, 사실 여기서요, 과거가 뭘 것 같아? 밑에 써놔. 과거가 머저리티야. 전통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과거를 따라야 하는 시대, 마이너리티입니다. 지금은 마이너리티, 과거는 머저리티.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의무, 당위는 뭐예요? 과거를 따라가는 거야. 전통으로 남겨진 것들을 답습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들라크루아는 역사 화가로 머물렀어. 이게 이제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를 높이 샀고 좋게 평가했지만 아쉽게 바라봤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 미술가들은. 그래서 예술로 담아내야 할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살롱전에서 보여줬던 죽은 영웅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현대의 마이너리티들이야. 지금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들이야.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 이해 가시죠? 역사가 기록한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11명. 마지막까지 남은 11명. 너희들이 그러니까 영웅인 거야. 알겠죠? 그들이 예수의 대상이어야 한다. 자, 그는 자기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는데요.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요게 이제 오늘 지문의 핵심이야. 현대성이라는 개념. 첫 번째 단락은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를 지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현대성은 뭐냐? 동시대에 대한 관한 담론 그 의미만은 아니다. 현대성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서 보세요. 우연과 일시. 너희들 생각해봐.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필연이죠. 일시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이죠. 그렇죠? 영원한 건 어디에 있어? 이데아에 있습니다. 이데아는 뭐예요? 머저리티. 이해가지? 과거는 뭐예요? 이후의 시대에 의해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고전으로 남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저리티야. 우연과 일시. 반대는 필연과 영원입니다. 우리 역사는 그동안 필연과 영원한 것을 쫓아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런데 보들레르가 봤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현대성이란 말이에요. 현대성은 뭐로 설명돼? 우연과 일시로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리티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이너리티한 것들이 바로 영웅이라는 거야. 화가가 예술이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것 속에 담겨있는 영원성,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티한 것에 담겨있는 머저리티.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이 덧없는 것들에서 핵심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덧없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 우연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어떤 머저리티, 이걸 볼 수 있는 게 예술가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읽기 가볼까요? 하지만 들라크루아도 아쉬웠다.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들레르는 지금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은 죽은 영웅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현대성. 그는 자기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서 바로 서양 미술의 현대성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현대성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정의하면서 일시적인 것에서 영혼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은 덧없는 것이지만 덧없는 것에서 핵심과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미가 있다. 세 번째 읽기. 들라크루아의 아쉬운 점은 역사 화가로 남은 것이다. 보들레르는 미술가가 지금 시대를 그려내야 한다고 봤다.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자신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한 그 속에 바로 현대성 개념이 담겨 있는데 그 현대성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화가 역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삶의 한순간에 덧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영혼을,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보들레르는 미술가가 담아내야 할 영웅이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보았다. 자기 미학에서 그는 현대성을 우연적,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일시적인 것에서 영혼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순간은 덧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과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좀 잘 읽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파운디셔널리즘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야. 남겨진 지식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읽어내고 빨리 읽어낼 수 있어, 정확하게.
자, 다음 단락. 현대성에 대한 이 보들레르의 주장은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 속에 담겨있는 영혼성,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왜냐면 얼마나 거세겠어, 그 저항이. 그쵸?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게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머저리티,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였다. 화가들은요, 고전을 배워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알겠어? 너는 배워야 돼. 머저리티들을 배워야 했다고. 이 장엄 양식을 배워야 했다고.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머저리티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비로소 예술가였어. 이게 아카데믹 미술의 특징이에요.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지만 이게 낭만주의 이전의 경향이에요. 고전 역사화에 비해서 낮은 등급이었어. 왜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이데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통은 아닌 거야. 그런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낭만주의에 딱 도달한 거야. 그러나 그들은 낮은 등급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들레르는 현대성 개념을 제시하면서 일시적인 것, 우연한 것,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담겨있는 거기에 있는 영웅성 뭐 이런 거, 이 현대성 개념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은 주제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자,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당시에는 현재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봐봐, 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장엄양식, 자, 우리가 지금 막 익혀야 될 고전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은 수많은 순간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나의 삶의 이 한 단편적인 나의 어떤 사실 이거 하나도 그 순간이 영원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순간 역시, 현대적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얘기 가보겠습니다. 현대성에 대한 이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자,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 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비로소 예술가였다. 바로크 시대 이후 일상의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있었지만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혁명적이었다. 이 현대성은 주제 측면에서 인상주의 혁신과도 관련되는데 보들레르는 고전 속 위대한 이야기도 당시에는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순간 역시 지금 이 현재의 순간 역시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인상주의는 시인의 눈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상주의에 대한 보들레르의 평가, 현대성은 고전 미술에 맞서는 것이었다. 푸센의 장엄 양식이 아카데미에 도입되면서 고전을 바탕으로 숭고함을 표현하는 화가가 비로소 예술가로 인정받던 이런 분위기에서 보들레르의 현대성은 혁명적이었다. 자, 이것은 인상주의 혁신과도 관련되는데 고전의 위대한 이야기도 당시에는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기들의 순간 역시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런 인상주의는 시인의 눈으로 영혼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현대성은 고전 미술에 맞서는 것이었다. 자, 고전을 바탕으로 승부를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예술가로 인정받던 이런 분위기에서 보들레르의 현대성은 혁명이었다. 고전 이야기도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기의 순간 역시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인상주의는 시인의 눈으로 영혼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단락 볼게요. 이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한 화가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다. 자,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자, 마네는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이제 결은 좀 달리합니다.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1863년 파리 살롱전의 풀바두의 점심 식사, 이 작품에서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 나들이 일상을 담고 있는 이 그림,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고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당대 어떤 전통 아카데믹한 미술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자, 남자들과 함께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어요. 실제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서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아요. 이런 여기서 원근감, 도덕적인 것, 붓질 이런 것들은 다 전통 규범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벗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혹평을 받았다고. 자, 그렇지만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마네의 특징이에요. 이 마네에 대해서 보들레르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티치아노 바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고, 자,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했다. 자,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처럼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라파엘로나 베첼리오 이런 애들은요 다 전통이야. 그러니까 마네가 그걸 벗어난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가 왜 보들레르와 전통 사이에 걸쳐 있냐? 상상 속의 여신이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그렸다는 점. 다시 말하면 마네가 자기 그림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현실의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아니라 여기 밑에 써놔. 상상 속의 여신이 머저리티예요. 머저리티. 현실의 여인은요 마이너리티라 마이너리티. 알겠지? 여기 보면은 원근법 머저리티, 붓질 거칠지 않은 붓질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붓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머저리티. 이해 가시죠? 뭐 원근감 같은 말이죠. 전통적 소재, 기법, 이거 다 머저리티야.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요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그림이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은 상상 속의 여신을 선택하지 않은 게 진짜로 이제 마네가 전통에서 벗어나서 보들레르를 따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보면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를 현대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그린 거라고. 다시 말하면 거친 붓질, 원근법을 깨뜨린 것. 이거는 자 그걸 따라 그렸으니까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전통을 따라 그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전통 흐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가 진짜 보들레르 편에 있는 건 뭐냐? 상상 속의 여신이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그렸다는 거야. 현대성에 있다는 거야. 마네의 현대성. 이해가시죠? 요 틀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들레르의 평론, 화가들에게 등대였다. 마네에게 등대였어요. 인상주의 마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마네는 혁신적인 화가였지만 전통 거부 무시는 아니었다. 1863년에 풀바두의 점심 식사에서 시민계급 부르주아들이 나들이 일상을 담고 있는데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이 규범을 지키지 않았던 게 뭐야? 유고조 앞에 이게 또 원근감, 거친 붓질 뭐 이런 거.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강가 목욕하는 여인은 전경인물과 너무 가까워서 원근감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통적 소재, 기법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어. 왜냐면 그는 16세기 베첼리오를 따라 그린 거야. 전원음악제를 현대화한 거야. 그러니까 전통의 연장선에 있어.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라파엘로를 따라 그렸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 베첼리오나 라파엘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 밑에 써놓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영웅이에요. 죽은 영웅. 보들레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죽은 영웅이죠.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 맞아? 마네는 전통을 따른 측면이 있어. 그런데 그가 보들레르를 실현한 건 뭐냐? 그건 지금 현재의 여인이에요. 상상 속의 여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네는 전통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상상의 여신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를 실천한 화가라고 할 수 있다. 보들레르의 평론은 등대였다. 마네도 그를 따랐다. 마네는 전통을 무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풀바두의 점심 식사 시민 부르주아 일상을 담고 있는데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여인 누드는 비난을 받았지만 강가 여인은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전통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다. 그의 그림은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고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마네는 상상의 여신이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과 보들레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이 평론을 마네도 따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통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시민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그렇지만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베첼리오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고 라파엘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전통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마네는 현실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네 번째 읽기쯤 되니까 지문이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다음 단락 가볼까요? 마네의 작품 경향은 툴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나타난다. 왼쪽 끝에는 마네가 있는데 주변 세계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 그 작품에 마네가 직접 등장하는 거야.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였어요. 도시 관찰 부르주아. 부르주아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기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타자화해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이면서 타자화된 부르주아. 이해가시죠? 그런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이면서 플라네르.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 대표가인 쿠르베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을 포착했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생활 주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읽기 가볼게요. 틸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그 그림에 보면 왼쪽 끝에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주변을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하는 마네,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기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 화가인 쿠르베의 영향이 컸다. 마네는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영향도 받았지만 전통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주의 화가인 쿠르베의 영향도 받았지만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현실을 포착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부르주아의 생활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툴릴리 공원의 음악회에 왼쪽 끝에는 마네가 있는데 그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마네는 자기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쿠르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 현실을 포착한 화가였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 생활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읽기. 툴릴리 공원의 음악회에 마네는 자기 자신을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 경향은 쿠르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였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파운데셔널리즘,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양 철학하고도 연결됩니다. 가장 동양적인 철학은 도교예요, 도교. 도교하고 불교입니다. 도교는 뭐예요? 무라일체입니다. 무라일체. 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구별이 없어지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경계를 허무는 것. 그러면 서양의 플라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플라톤은 계급이거든요. 계급과 질서거든요. 동양 철학에서 도교와 불교는 모든 사물들이 평등한 거야. 불교는, 도교는 기본적으로 해체야, 해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산 것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산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해체야, 해체. 그러니까 머저리티를 해체해버린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보들레르의 현대성은 해체해버렸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끝에 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을 노자가 듣는다면 아마 그래 뭐 들을만 하네 이렇지만 어느 대목에서 노자는 반대할 거냐면 현대성 안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안에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해체주의는 완전한 해체는 아니야. 왜냐면 일시적인 것 속에 영원한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이데아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현대적인 것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화가의 감정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화가의 인상, 화가가 받은 인상 이해가요? 전통 무시, 뭐 문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오늘 받은 느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고 내놓은 이것 그게 머저리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머저리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해체는 뭐예요? 머저리티? 그거 뭐야? 왜? 그거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해체 있죠. 이게 동양의 해체주의야. 이해가죠? 그래서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마이너리티 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이게 동양 사상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동양은 여기 어떻게 접근했냐? 동양은 그냥 직관으로 여기 도달했어요. 서양은 분석하고 분석하고 치열하게 분석해서 지금 이제 도달했어요. 19세기, 20세기. 여기 결이 좀 달라요. 거기에 일조한 게 보들레르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물론 서양 철학은 보들레르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비판받을 점은 뭐냐면 어떤 영원한 것, 중요한 것, 머저리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그러나 동양은 결이 달라요. 그런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깊어졌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더 깊어지고 이런 틀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빨리 정확하게 제시문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